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제는 돼지 농장 사업의 성공과 미래 대비에 대해서 서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서 살펴본 축산물의 위기에서는 주로 외부 환경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과에서는 내부적인 요인들, 가격, 유통, 시장, 소비, 우리가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돼지 농장 사업의 성공과 미래 대비를 위해서 저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격, 유통, 소비, 미래입니다. 가격만큼 민감한 게 없습니다.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누구나 잘 되길 바랍니다. 그건 바로 내가 잘 키운 거 못지않게 잘 받아야 되는 거겠죠.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양돈에서는 도매가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 2010년이었죠. 구제역이 터지고 11년도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당연히 살처분에 따른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 4월 살처분이 거의 초에 좀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6개월, 7개월 정도 걸려서 재입식을 통해서 생산이 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폭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매가는 떨어집니다. 갑자기 공급량이 늘어나니 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위기 상황도 있었다라는 걸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을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예를 들어보고 앞으로를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박피돼지는 경매 시장에서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다소 뭐 일부 몇 두씩 하고는 있긴 한데 그건 가격 정산에 영향을 끼칠 만큼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유통은 생산하신 분이 왜 내가 유통을 알아야 되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유통시장의 변화야말로 여러분들이 잘 키운 돼지를 팔아주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망하면 여러분들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시장을 자세히는 알 필요는 없겠지만 유통시장의 흐름 정도는 가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을 때 이제는 큰 덩어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절을 해서 속포장을 해가지고 직접 배송을 하거나 아니면 진열을 합니다. 혹시 칼 없는 정육점 들어보셨나요? 그 내용을 살펴볼까 하고요. 그리고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이라고 신설이 됐는데요. 이 등장 배경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식육 부산물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한우 사골 같은 경우는 정말 반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여러분들이 주로 도축장에 출하를 하게 되면 도축 재경비라는 게 있죠. 그 비용을 부산물 가격으로 아마 쌤쌤이 대체를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원산지 속이는 것이 아직도 많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세 번째는 돼지 농장 사업을 성공하려면 소비를 알아야 되겠죠. 소비.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 탄탄하고 소비가 계속 는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생산을 늘려나가면 되겠죠. 하지만 반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비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다. 그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좀 비교해 볼까 합니다. 자급률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수입산 돼지고기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장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출하만 해서는 그냥 뭐 조합에 출하를 해서 그냥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이야 큰 상관없겠죠. 돼지를 잘 키웠으면 누구나 다 원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주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유통의 주체가. 주로 이전에는 문전거래라든지 정육점이라든지 식유포장처리 업체들이 해왔다면 이제는 메이저, 큰 기업이 생기죠. 도축장을 기반으로 한 패커를 말하는 겁니다. 대형 축산기업이 이제는 조합원이든 아니든 그분들을 통해서 매입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뭘로 보시나요? 2324로부터 시작해서 5604 그리고 4693으로 끝나는 다소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신가요? 이젠 아시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돼지고기 경매시장 가격 흐름을 나타낸 겁니다. 2000년대 2324원 평균 가격이겠죠. 연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 2010년 구제역 여파에 따라 2011년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했죠. 그리고 2011년 구제역이 2011년 4월 살처분이 완료되었고 그 이후에 농장을 깨끗이 방역한 다음에 재개를 한 결과 갑자기 출하두 수가 늘어났죠. 그러면서 2011년 말부터 2012년, 13년까지 굉장히 많은 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4년에 가격을 회복하면서 우상향한 바를 알 수 있죠. 아마 대부분은 그때 상황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느냐? 가격의 폭등과 폭락은 우리의 경영을 굉장히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번 과에서는 가격이 불안함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2011년부터 2010년 구제역부터겠네요. 2011년, 12년, 13년 이때를 한번 추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가격입니다. 키워드는 세 가지죠. 돼지 한 마리당 12만원 손해, 2013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삼겹살 가격 올라도 눈물 짓는 양돈 농가, 2013년 7월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피돼지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존 대책 마련하라! 가격에 민감한 상황을 우리는 FTA 어떻게 피해 농가 겪어왔는지 폐업 보상 실시하라! 전국 한돈 농가들은 오늘 1일부터 대정부 요구 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정부가 한돈 산업의 희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내놓지 않을 경우 4월 10일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2차, 3차에 걸쳐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심각하죠? 당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를 잘 나타낸 말이 이겁니다. 돼지 한 마리당 12만원 손해다. 더 이상 못 버텨. 생산가가 38만원인데 도매가는 24만원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2010년 구제역이 발생해서 2011년 초까지 살처분이 일어났습니다. 사육돼지의 3분의 2를 살처분했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죠. 그리고 2011년 4월 이후에 재입식이 들어가면서 2012년을 맞았을 때는 다시 과거로 다 올라왔죠. 조기 회복을 굉장히 다들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MSY가 제 기억으로는 14도 정도였던 것이 2012년쯤에는 17도 정도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갑자기 공급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2012년 하반기부터 13년 초에 이어질 때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도매가가. 너무 많이 출하가 됐다는 얘기죠.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졌을 때 사실은 돼지고기를 못 먹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와는 좀 다른 상황이죠. 그렇다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냐? 이것도 낙관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죠. 그럼 내리락 할 때 폭락 가능성은 없느냐?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겁니다. 폭락이라는 게 지금까지 봐서는 외부 요인이든 내부 요인이든 공급량이 많아지면 도매가는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 상황을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가장 큰 변수는 수입산 돼지고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럼 다음을 이어볼까요? 다음 내용은 아주경제입니다. 같은 상황이죠. 삼겹살 가격이 올랐는데 소비자가, 소매가는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눈물 짓는 양돈 농가, 도매가는 이를 따라가 주지 않아서 반대 상황이라는 거죠. 어, 혹시 아시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다고 도매가가 바로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를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격이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간격을 두고 서로 조금 큰 연관이 없다는 듯이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매가에서 책정될 때의 돼지 생산량이 소비자에서 팔는 소매 단계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보다 소비자가 사가는 것들, 소비자의 트렌드, 이런 쪽에 좀 더 영향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료값이 6년 새 70% 급등도 문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정말 생산비가 말도 못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우울했는지 알 수 있겠나요? 자, 그렇다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도매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그 자료입니다. 가격을 좀 더 촘촘히 보려고 월 단위로 봤고요. 2011년 4월, 5월 이쯤에 피크를 쳤던 가격이 현재는 3,372원 저점을 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6월, 7월까지 올라갈 겁니다. 아마 작년처럼 5,030원을 넘어설지 아니면 재작년처럼 5,385원까지 다다를 건지
아니면 2017년처럼 5,734원까지 갈 건지, 그거는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야죠. 얼마만큼 가격을 찍을 거냐. 근데 조금 우울한 건 직전 연도 저점이 3,395원인데 올해는 3,372원으로 좀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치고 올라가기는 좀 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아무튼 여름에 가격을 잘 받으려면 좀 가격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이제는 박피돼지의 몰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일단 왼쪽에는 뭐 스킨, 가죽이 없는 것 같죠? 그리고 발목이 없네요. 차이를 느끼시겠나요? 예, 왼쪽이 박피고 오른쪽이 탕박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가축의 껍질과 털은 해당 가축의 특성에 맞게 벗기거나 뽑는 등 위생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탕박, 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앞발목뼈와 앞발 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박피와 탕박의 차이가 벌어졌죠. 가죽이 없고 발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돈피, 앞다리, 뒷다리의 어떤 발목 여부에 따라 킬로그램 차이가 나는데요. 몇 킬로 정도 차이 날까요? 하나, 둘, 셋. 자, 답은 약 9kg입니다. 지육률에서도 박피는 69% 정도 지금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탕박은 77%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피와 탕박의 차이를 왜 가져왔을까요? 과거는 박피가 주로 많았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근데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탕박으로 왔다는 겁니다. 대량으로 사람이 이제 분업을 통해서 도축하기에는 탕박이 유리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박피를 원천적으로 도축장 협회에서 도축장 관련 협회에서 박피를 하지 않기로 의결을 했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박피의 가치는 탕박과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아까 그 돈피, 피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돈피를 잘 가공하고 썼다면 박피의 수요가 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돈피 수요가 거의 없고요. 그러니 국내 도축장과 육광업체들은 판매처를 찾지 못해 폐기해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돼지를 도축할 때 박피로 처리할 때와 탕박 처리할 때의 경제성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박피를 처리할 때는 처리 방법이 두당 3,160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군요. 그리고 탕박과 박피의 인력비,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탕박 처리 시 소요 비용은 기계 감각 상각비와 열탕 원료비, 기타 뭐 이런 어떤 1,15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돼지 박피와 탕박의 경제성을 동등 비교하기 위해서는 탕박 및 박피 인력비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 것이
탕박 작업이 지닌 기계화에 따른 인력 비용 절감과 빠른 작업 속도면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박피의 경제성은 돈피에 있다는 건데요. 돈피가 부패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잘 쓸 수 있을 때 박피의 경제성이 올라가는데요. 지금은 그 수요가 없죠. 거의 없다고 보면 어쩌면 사실상 경제성 분석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도축업계는 박피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박 방식을 계속 썼죠. 그리고 기계화를 진행시켰고 그래서 시장은 결국 탕박 방식을 선택된 거고 그 결과 박피는 몰락했다고 봅니다. 사실 그 연구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탕박은 박피에 비해서 경제적인 비용 손실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시설 투자 비용과 면적도 더 많이 소요되며 작업 공정에 있어서도 복잡하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방식을 업계는 외면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바로 규모와 기계화의 진전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작업 효율성에 있다고 봅니다. 박피 방식의 장점을 알면서도 탕박 방식의 단점을 잘 알면서도 또 어쩌면 뜨거운 물에 접촉하지 않아 돼지고기의 맛을 살리는 데 있어서 박피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탕박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죠. 바로 뭐 기업 이윤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그 보라색 굵은 선이 바로 박피 출하 비율입니다. 1998년도 이때는 거의 60%에 육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줄어 2007년 정도에는 15% 정도에 왔죠. 그리고 2010년도, 11년도 들어서는 3%, 4% 정도로 거의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논쟁이 많았습니다. 2011년부터. 왜냐하면 농가 유통업체 간 돼지 거래할 때 박피 방식의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경매 시장 출하되는 돼지는 뭐 3%, 4%인데 이걸 기준으로 세우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논쟁이었죠. 지금은 정리됐죠. 탕박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2010년 전에 논의된 돼지 가죽을 활용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이제는 돼지 생체 거래 가격 기준이 박피에서 탕박으로 논의가 옮겨가면서 확실히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렸죠. 2017년까지 갔으니까요. 박피 몰락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의 얘기입니다. 물론 2017년 말 이제 도축장 관련 협회에서 이제 박피는 잡지 않겠어 라는 의결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이겠죠. 그 내용을 뭐 간략히 보면 그렇습니다. 출하두수가 파란색과 빨간색이죠. 출하두수가 계속 줄고 있죠. 해가 갈수록. 그러면서 박피 출하두수와 박피 경락두수가 거의 같아집니다. 2011년부터는. 그런데 양은 줄었는데 가격은 보시면 연두색 그래프죠. 가격은 변동폭이 굉장히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기간 탕박은 어땠을까요? 탕박의 출하두수는 파란색이죠. 출하두수는 꾸준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빨간 선, 경매 출하두수는
그냥 일정하죠. 일정한 선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죠. 그런 문제는 갖고 있고, 가격은 뭐 탕박이 출하가 늘어나는 만큼 가격은 그만큼 변동성을 가져갔다고 보이네요. 그래서 이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피 출하도수와 박피 어떤 탕박 그 비교 가격 차이를 표를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요. 이제는 과거 데이터가 됐네요. 참고하기 바랍니다. 앞서 살핀 내용을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피 탕박의 가격차가 평균 271원이다. 어떤 방식이 보다 유리할 건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던 겁니다. 박피 탕박인지 박피 전체인지 어떤 가격 차이들이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를 본 거죠. 결과적으로는 탕박으로 치우치게 됐고, 물론 탕박의 방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 방향으로 예, 지금 분석한 자료도 나오는 겁니다. 결국 2020년 4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돼지 박피 도축이 2017년 말에 중단이 됐고 그로 인해서 현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혹 뭐 1 플러스 1마리, 1등급 뭐 18마리 간혹 있긴 한데 주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것들은 2등급이나 등회등급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매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냥 도축을 해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 이카페피아닷컴에서 예, 지금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의한 걸 정리하면 다음 그림으로 보여지는데요. 파란 그래프는 박피 비율입니다. 뭐 2010년 1월에 5.1%에서 지금 2020년 4월 기준으로 0.6% 거의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탕박은 동기간 6.8%에서 5.2%, 뭐 2013년에 잠깐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것들은 이제는 가격 기준은 탕박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은 정했는데 경매 시장의 출하율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것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5%는 작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5%의 양으로 나머지 95%의 가격을 정한다라는 게 과연 합당하냐라는 논의입니다. 더더구나 경매 시장에 출하한 돼지의 어떤 품질 수준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돼지의 품질 수준보다 못하죠. 안 좋은 돼지를 주로 경매 시장에 내다 보니까 가격 기준으로 적정하냐라는 논쟁이 한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돼지 농장 사업을 성공하려면 유통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포장 유통이 틈새 시장에 파고든 속내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고깃집 매출이 몇 등이나 할까요? 그리고 식육 즉석 판매 강호업이 신설이 됐고 했는데 그 이유와 원인이 뭘까요? 식육 부산물 시장은 지금 어떨지, 그리고 원산지를 자꾸 속인다는데 그 실태는 어떤지 살펴볼까 합니다. 소포장 유통이 틈새 시장에 파고든 속내입니다. 왼쪽에 그림 보이시나요? 쇼케이스죠? 주로 농협이 앞장서고 있는데요. 칼 없는 정육점 확대 팔 걷었다. 2017년 내용이니까 1000곳으로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쇼케이스 하나면 누구나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이 내용이 지금 또 다시 조명되는 이유는 코로나19가 만약에 회복이 안 되거나 더디거나 아니면 공생을 해야 된다라고 볼 때 아니면 비대면으로 또 해야 된다면 어쩌면 이제는 정육점 가서 대면으로 사는 부분이 많이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처음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칼 없는 정육점이라는 컨셉은 핵가족과 싱글족, 인구 증가 등 어떤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대응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소포장 육류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편의성을 높이고 낭비를 없애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칼 없는 정육점에 대한 고민을 유통해서 하는 이유는 매장, 공간에 대한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특히 인건비가 고정적으로 드는 부분을 절약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진열장이 아닙니다. 가게 형태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요. 신선육에서 숙성육까지 다 판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내 정육점들은 대부분 쇼핑숍으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점차 이제 사람이 직접 하지 않는 지금 칼 없는 정육점이나 고기 자판기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피스 빌딩이나 편의점을 중심으로 설치 운영되던 고기 자판기는 최근 백화점에도 진입했다는데요. 왜냐하면 소량이 필요한 소비자는 식품관 내 정육 코너 이용을 부담스러워 한다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 자판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특성에 좀 부응해서 기존 매장의 매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을 넓히려는 대안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대형 유통업체의 변화상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2011년에 이마트는 축산물 가공센터, 미트센터를 오픈해서 했다는군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요. 9년이 흘렀죠.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가공 라인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네요. 그게 또 노하우라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렬을 시키느냐에 따라 효율성을 감안을 했다는데요. 가공장마다 자동화 시스템의 제품 생산 라인이 소음을 내면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분업을 통해서 빠르게 일을 진행을 하는 거죠. 특히 자동 산소 포장기나 자동 국거리 다이서 등 수입된 최첨단 설비들이 가공장을 꽉 채웠다는 거죠. 이렇게 가공센터에서 세절을 하고 포장을 함으로 해서 100여 개에 이르는 이마트 각 매장에 있었던 점포에 있던 그 뒷공간들이 대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한 번에 처리됨으로 인해서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류를 공급할 수 있는 소비자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대량 생산으로 비용을 낮춘 것은 물론 미트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품질의 제품을 전 매장에 공급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우든 축산물의 가격을 단계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낮출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네요. 더구나 미트센터가 가공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점포 육류 코너의 수고도 줄어들었죠. 예, 그렇죠. 일일이 하던 것들이 이제는 한꺼번에 처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 점포에서 수작업할 때 드는 비용이 총 원가의 뭐 한 12%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니 이 비율이 7%까지 떨어지고 불량률이나 짜투리 고기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하네요. 그리고 뭐 최근은 아니네요. 아무튼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또 가동해서 연말까지 70%를 달성하겠다라는 게 2014년 얘기니까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겠죠. 온라인 쇼핑이 대세라는 거죠. 당시에 미리 봤다라는 거고. 자, 그럼 다음을 볼까요? 다음 내용은 이제는 이마트 대형마켓인 롯데마트 얘기네요. 롯데마트는 3일돼지라는 브랜드를 내세웠습니다. 지금 신문에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죠. 컨셉은 그렇습니다. 도축 3일 만에 식탁에 와서 초신선한 돼지고기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기존에는 약 7일 정도 걸렸답니다. 그랬을 때 만약 8일이 넘어가면 폐기하는 것도 검토를 했다는데요. 왜 신선한 걸 내세웠을까요? 결국은 마케팅이겠지만 이런 방향에 있어서의 소비자 요구에 맞았겠죠. 마트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소는 크기가 커서 사광직이 14일 정도 지속돼서 숙성시켜 먹는 게 좋지만 돼지는 2일부터 사광직이 풀리고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빠져나가 퍽퍽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장 신선하고 부드러운 돼지고기를 즐길 수 있는 3일 돼지를 기획했다는데요.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죠. 현재 네, 업계 관행으로 볼 때. 자, 생산하시는 분들은 3일 돼지에 넣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컨셉의 브랜드에 해서 저 돼지고기가 내 돼지고기야 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네요. 다음 내용은 서울 음식점의 매출을 한번 봤더니 고깃집이 절반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연령대별로 봤는데요. 아무튼 종류별로는 소돼지 구이가 뭐 대체로 많고요. 삼계탕이 많았고 닭갈비, 곱창, 족발, 오리 고깃집 순이었는데 이게 뭐 물론 좀 된 자료긴 하지만 현재라고 큰 차이는 없죠. 주로 구이집이 좀 줄었고 곱창집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앞에서 유통시장의 어떤 소포장 유통 부분과 아직은 고깃집이 잘 성황리에 잘 이제 운영이 된다라는 부분을 살펴봤다면 우리가 고질적으로 고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는 주로 삼겹살과 목살을 먹는다. 그럼 나머지 부위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특히 목심은 한 마리 해야 5kg고 삼겹살은 12kg인데 나머지 33kg 정도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식육 즉석 판매 강호업입니다. 이때 컨셉은 요거까지 고려를 한 거죠. 기존 햄 소세지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어떤 첨가물들, 그쵸?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거죠. 보존제나 이런 것들을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걸 같이 고민했죠. 그래서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업계는 뭐 독일식 레스토랑이라든지 목장형 생태 관광지라든지 외식과 6차 산업 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죠. 그리고 미트스쿨처럼 이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도 좀 확대를 시켰고, 업계가 기존 그냥 썰어 파는 구조에서 남는 부위들은 가공해서 팔자라는 개념을 포함시키기를 바라는 거였죠. 큰 흐름을 좀 전환시켜보자 라는 움직임이죠. 그랬을 때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의 경쟁력은 뭐냐 이거죠. 왜 식육 즉석 판매 가공품이냐 이거죠. 그랬더니 업계 관계자는 말합니다. 신선한 교육도를 사용한다 이거죠. 그리고 유기진인 기능과 향신료 이외의 첨가제와 중량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야채 및 채소류를 곁들일 경우는 신선품으로도 바로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신선하고 소시지다운 제품 생산으로 소비자 만족을 추구한다라는 답을 하더군요. 그럼 정육점과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력 차이는 있느냐? 대형마트는 주로 일주일치를 구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대량 생산에 따라서 상품이 좀 획일화된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아이템과 시스템 중심이고요. 그에 반면 정육점은 수시로 신선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행사 등 파티 서비스라든지 캠핑 의뢰 등 어떤 사람 중심의 프로모션이 가능하다는 어떤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식육 소비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지육 한 마리분에 대한 고르 소비를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겹살 가격은 좀 낮추고 저지방 부위의 가치는 높이는 방향이죠. 그래서 결국엔 맛의 다양성을 주자는 개념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찾지 않는다면 굳이 가공한들 의미가 있나요? 팔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팔리는 걸 썰어서 구워 먹는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서 가공을 통해서 정말 맛있는 것들을 즐겁게 먹자라는 컨셉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육 즉석 판매 가공업이 지닌 의미는 한 마리를 모두, 돼지 한 마리를 모두 소비하는 육류 시장을 좀 조성해보자. 그리고 신선육 판매가 힘든 2등급이나 등해 등급 등 낮은 품질의 고기는 소비를 좀 촉진하고 가공을 통해서 판매를 좀 빠르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1등급 이상의 어떤 좀 품질이 좋은 고기에서도 안 팔리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앞다리, 뒷다리 이런 저지방 부위도 빠르게 가공을 통해서 맛있게 팔자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초점은 소비자한테 맞춘 거죠. 자,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축산물 유통구조의 현주소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축산 농가가 있고 관련 협회, 단체들이 있죠. 도축장, 그리고 1차 가공, 2차 가공 있고 또 관련 협회가 있고 그리고 소매점, 대형 유통점과 단체 급식, 그리고 또한 딸린 협회가 있네요. 자, 1차, 2차, 3차로 나누고 자, 주로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축산물 유통구조는 계열 주체 간 1차, 2차, 3차를 주로 얘기하겠죠.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없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상호 시너지가 좀 낮고 그렇다는 얘기고 또 어떤 면에선 농가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가공 판매 이후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정말 맛있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기대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었다라는 게죠. 그러니까 가공 판매 부분이 수입육 시장으로 넘어가고 어떤 프랜차이즈도 외국계가 좀 더 성행하는 그런 쪽으로 시장의 구조가 형성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절단해서 정육으로 구워 먹고 물량 위주로 유통하는 어떤 단순한 패턴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품질이 거의 변이가 없다라는 거죠. 품질에 따라 가격이 그러니까 그 정육이 가진 가격, 그 품질에 따른 가격이 의존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뭐 소스라도 좀 뿌려야 더 맛있다거나 그런 어떤 첨가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 기능이 좀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 집약적이고 낮은 부가가치 산업으로 인해서 산업 경쟁력이 취약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물 판매장 이대로 좋을까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좀 봅시다. 기존 정육점이 경험 의존형 단순히 운영되고 좀 시설이 낙후돼 있고 선호 부위의 어떤 정육 위주로 판매하고 단순 절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48,000개가 있다네요. 엄청 많죠? 시각처 자료에 따르면 64,000개도 됩니다. 자, 근데 그에 반면 고객의 요구는 건강한 고기, 안전한 고기, 깨끗한 고기, 믿을 수 있는 고기, 맛있는 고기, 편리한 고기, 재미있는 고기, 경제적인 고기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판매장은 이거에 대해서 충족을 하고 있나요? 뭘 하고 있죠? 그냥 우리는 절단된 육을 뭘 사다가 구워 먹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지내고 있지 않나요? 어쩌면 소비자들이 그렇게 요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됐을까요? 아니면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기회로 보고 그런 상태의 판매장을 연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죠? 선진국은 그러면 어떻냐라고 한번 봅시다. 독일의 예입니다. 농가, 도축장, 도축장이 간의 수공업형 매찌거라이와 기업형 육가공 회사와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자, 뭐, 그렇죠.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마이스터 자격 보유자만 식유 판매업을 허용한다는군요.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 지향하는 정점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걸까? 시장의 어떤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웰빙, 건강, 1인 세대, 가격 파괴, 친환경. 자, 그렇다면 이러한 충족을 시키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고민이 필요해 봅니다. 자, 축산 선진 계열화 시스템의 어떤 모델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축산식품 컴플렉스라는 개념이 패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아직도 절단해서 먹는, 구워 먹는 단순한 형태죠. 하지만 간해수공업형으로 인한 어떤 가공, 즉석 가공 부분을 좀 더 융성시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이 좀 더 확대되고 소비자에게 좀 더 부응하는 부분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간략하게 식육축소 판매 강업의 생산 공정을 보면 이렇죠. 도축 가공하고 원료를 계량하고 숙성과 분쇄, 세절, 혼합, 충전. 네,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는 없겠지만요. 생산하는 공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굴하고 세절하고 그죠? 분쇄, 혼합. 매주거라이는 이렇다네요.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정말 다양합니다. 내용들이.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생햄, 뭐 햄, 소시지. 자, 생햄은 사실은 2009년부터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하몽을 따라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소비 시장을 개척한다라는 면이라고 봅니다. 음, 자, 여기가 어딜까요?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네, 바로 마장동이죠. 마장동의 모습입니다. 많이 깨끗해진 겁니다. 마장동에는 참으로 많은 축산인들이 모여 있죠. 뭐 한우를 비롯해서 돼지고기, 부산물, 수입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리고 많이 이제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거나 주차장을 이제 신설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개선되고 있죠. 그런데 마장동 시장에도 지금 부산물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나타내는 게 이제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데요. 거의 반의 반토막으로 줄었죠. 지금도 아마 더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식육 부산물의 모습입니다. 지금 도축장에서 지금 작업한 모습이죠. 식육 부산물의 일반 특성을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육 부산물은 지방이 적을수록 그리고 사육기간이 짧을수록 품질이 우수한 특성이 있다는군요. 그래서 유구, 한우것의 한우 암소순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등급이 높을수록 식유의 선호도도 증가하는데 부산물은 배합살 위주의 사육에 따라서 지방이 증가하니까 지방이 많은 부산물은 좀 비선호겠죠. 자, 그러면 부산물은 어떻게 유통이 되느냐? 그 유통 경로를 이제 간략히 나타내 본 겁니다. 이제 출하가 되면 도축장에서 이제 부산물이 도축을 하면 부산물이 나오죠. 그걸 이제 부산물 처리 업체를 통해서 가거나 부산물 판매 업체, 식유 판매 업체가 부산물 사다가 팔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직접 팔기도 하겠지만 주로 일반 음식점, 대형 마트 등 마트 이런 쪽에 유통이 되는 거죠. 자, 2019년 축산물 유통 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 돼지 부산물 유통 단계별 경로 및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출하 단계에서 도축장으로 가는 것이 이제 도축장에서 부산물 처리 업체로 대부분이 가네요. 82.5%. 그리고 농협유통과 어떤 지역 농축협을 통해서 일부 유통이 되고요. 그리고 부산물 처리 업체는 2차 부산물 처리 업체로 63%를 넘기고
그리고 2차 부산물 업체는 일부를 시국 가공업체, 그리고 주로 부산물 판매업, 그리고 일반 음식점, 프랜차이즈 등에 판매를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 각각의 비율은 그림을 참고 바랍니다. 자, 이제 경로별 한번 부산물 가격을 살펴볼까요? 도축장에서는 부산물 가격이 머리와 내장으로 구분했을 때 전국 평균은 10,000원 정도 나오죠. 머리 한 5,300원, 내장 4,900원 정도. 그리고 도매시장 공판장, 그리고 일반 도축장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주로 도매시장 공판장이 좀 8,000원대라고 보면 일반 도축장이 1,700원 정도에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도축장에서 이제 다시 이제 도매 단계로 가게 되면 그 거래 가격과 처리 비용은 얼마인지 지금 표에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머리와 내장을 뭐 5,000원, 4,000원, 뭐 5,000원 대 5,000원 정도에 10,000원 정도에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판매 가격은 약 13,000원 정도 나오네요. 그랬을 때 처리 비용은 내장을 세척하고 머리를 탈모하고 족을 탈모하고 이런 비용들이 한 3,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도매 단계에서 다시 2차 처리 업체로 넘겼을 때 가격입니다. 이제는 좀 내장이 좀 세세하게 나눠지죠. 음식점이나 이제 필요한 곳에 각각 단가로 그 부분으로 이제 유통시켜야 되니까요. 판매 가격은 머리가 한 4,000원 정도, 그리고 소장, 대장, 오소리, 막창,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먹고 싶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부산물 도소매점의 판매 가격입니다. 오른쪽이 돼지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생으로 먹는 것과 열 처리된 것의 가격이 다릅니다. 예. 이제 종착지인 일반 음식점에서는 부산물을 얼마에 파는지 가격인데요. 오른쪽에 돼지가 있죠. 머리, 그리고 내장. 지금까지 살펴본 부산물 시장에 대한 유통 시장이나 가격을 살펴봤는데요. 내가 왜 거기까지 알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부산물까지 건강한 돼지를 생산하자. 자, 유통 부분의 마무리입니다. 가짜 원산지에서 돼지고기가 최다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보도된 내용인데요. 돼지를 잘 키웠는데 속였다 이거죠. 아니면 일부 그런 업체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019년 최근 자료를 보니 배추김치가 최고로 많이 적발이 됐고 그 다음에 여전히 돼지고기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2016년부터 19년까지 적발 건수는 줄어들었다는데요. 아무튼 여전히 높은 수준의 적발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시장에서 돼지를 속이는 게 수익으로 된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돼지를 속이는 게 그만큼 쉽다는 건지 참 아리송한데요. 주변 분들께 많이 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돼지고기를 속여 판다라는 자체가 결국은 양돈 시장 자체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일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소비와 미래에 대해서는 다음 과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